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세요. 먼저 교육 마술이 왜 학습에서 활용되어야 하는지, 교사와 학습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마술의 교육적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단한 교육 마술 시험 및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교육마술은 마술을 이용하여 단순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 등을 통하여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술이 지니는 원리 및 연출을 탐구하는 과정을 교육에 끌어들여 교육 내용과 마술을 접목시켜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교육 마술이 왜 학습에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마술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한 교육 마술의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워볼 마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손가락 운동을 좀 잠깐 좀 할 텐데요. 손가락 펴시고요. 잼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잼잼 펴볼게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차례대로 접는 거예요.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이게 안 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돼요. 정답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fingers wave, 다시 말해 손가락 체조를 보통 많이 해요. 손가락 운동을 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잘 되시죠? 손가락 웨이브는 뭐냐면, 잘 보세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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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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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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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피고 피고. 다시 말해 손가락으로 웨이브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자, 괜찮아요. 창피하니까. 자, 하는 요령을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새끼죠.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엄지가 바깥으로 잡습니다. 되셨죠? 반대편 손가락은 엄지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검지를 접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주먹을 칠 수 있고, 되게 어색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나의 어색한 모습을. 자, 이 상태에서 필 때는 반대로 피면 돼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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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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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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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오, 잘하셨어요. 사탕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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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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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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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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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잘했더니 괜찮아요. 되게 창피해요. 자. 일단 손 내려놓으시고요.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은 바로 사람의 뇌와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행위나 마술을 하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뇌 발달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훌륭하게 뇌를 발달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교육 마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술을 관람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오픈 마인드, 그리고 마술을 바라봤을 때 지양해야 되는 마음가짐 세 가지, 그리고 이런 교육적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인사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인사합니다. 그렇죠. 동기유발보단 인사를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시작 전 뭐부터 한다고요? 인사. 네, 맞아요. 인사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동기유발이라는 걸 합니다. 동기유발이 뭐죠? 동기유발? 말 그대로 수업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아이들의 흥미를, 그리고 교육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시키는 것. 보통 동기유발이라고 하는데, 동기유발을 잡아라. 동기유발을 시작해서 잘 되면
수업의 절반 이상이 됐다고 많은 교육자들이 말씀하시죠. 그때 동기유발은 사실 학습자의 능동적인 능력이나 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강화할 때 외적 강화와 내적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외적 강화는 뭐냐면 야, 네가 나 도와주니까 선생님이 너 잘해서 스티커 100개 주는 거야. 이런 행동에 대한 보상을 보통 외적 강화라고 합니다. 근데 내적 강화는 뭐죠? 선생님,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라고 말한 정신 나간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보통 그렇게 내재적 강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동기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마술이 아이들의 흥미나 단순한 흥미나 재미뿐만 아니라 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픈 마인드와 세 가지 지양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와! 한번 따라 볼까? 시작! 네, 죄송해요. 안 시킬게요. 자, 이게 되게 교육에 안 좋은 점이죠. 그냥 강제로 시켰을 때 약간 어색한 이런 반응들. 재밌거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마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술 자체가.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관람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 사기친다, 속임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아이 입을 양손으로 벌릴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냥 박수. 네,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친 거는 박수라기보다는 그냥 클랩 그냥 손뼉치기입니다. 저는 반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되게 유치하고 더럽게 박수를 상당히 잘 치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하면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이렇게 쳐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 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박수를 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박수를 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는 뜻은 뭐냐면 나이, 성별, 자존심 이런 걸 다 내려놔야 우리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딱 있는데 옆 사람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박수를 칠 때 옆 사람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정말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만 보고 박수 치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박수 한번 쳐볼게요. 준비, 박수. 야! 감사합니다. 학교가 다들 힘드신가 봐요. 그죠? 지금 아이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랑 중학년 아이들은 박수 정말 잘 쳐요. 아이들이 착해서였겠죠. 근데 고학년 아이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하면 사실 절반 정도밖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제가 선배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1, 4학년 아이들은 박수를 너무나 잘 치는데 왜 5, 6학년 아이들은 박수를 잘 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선배 선생님께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5, 6학년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그 아이들한테 안 맞는 게 또 다행이지 라고 하셨어요. 농담인데 아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양, 그러니까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인데 오픈 마인드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웃음이나 야유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이나 중학교 아이들은 야유에 거의 극을 달립니다. 전 순간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마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디서 무슨 괴물에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기가 막히게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말해 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마술은 훨씬 더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용히 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두 번째로 선생님의 도구에 손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선생님의 도구에 손대지 않아야 될까요? 세팅을 했다.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 자체 추익도 있지만 선생님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 마술을 보면 정말 신기해합니다. 막 뛰어나와서 엉덩이 만지고 막 위에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른 자세로 혹은 일정한 약속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마술은 사기예요, 속임수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입을 벌리거나 그런 말을 한다고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마술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기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술이 뭐죠? 사기요. 네, 맞습니다. 마술은 사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기는 남을 속이면서 얻는 짧은 쾌락의 사기겠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마술에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사기라고도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간단한 언어 유희나 말장난을 보신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단어를 받았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사람의 의지를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교육 마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 때문에 흥미와 학습 동기를 증진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수 3번 시작! 좋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다라는 내용을 안내드리니까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술도 그런 힘이 있어요. 마술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매개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나 아동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선생님 혼자 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교사가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이야기하는 마술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술들은 학생과 함께하는 마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 교과에서 어떤 개념이나 이해를 하는데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학이나 수학에 있는 원리들을 마술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학 실험은 1년에 과학 실험을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과학 실험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되지 않았으면 그 오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학습을 하잖아요. 마술은 그 과학적인 개념에서 놀라움을 줄 수 있어요. 신기함을. 예를 들면 잠수부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6학년 교육과정에 보시면 예전에 페트병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스트로우에다가 찰흙을 끼운 다음에 클립을 끼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집어넣고 페트병을 누르면 잠수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잠수부 인형이 스트로우가, 그러니까 빨대가 아래로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런 누르고 놓고 이 동작은 그냥 단순한 그냥 행위잖아요. 그걸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술사들은 초능력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올라가라 얍 하면 정말 저기 둥둥 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려가라 얍 하면 내려가요. 올라가라 얍 하면 놓는, 그러니까 누르고 놓는 동작을 마술적 요소를 통해서 지금 개념이나 이해를 기능 향상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교과의 새로운 개념이나 정보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의 빅뱅이나 아니면 순간이동 같은 거 아이들한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잘 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이리로 나타난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담임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술은 그런 새로운 개념이나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로 오른쪽에 있는 동전을 손을 비비면 사라져요. 그리고 반대편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자, 여섯 번째로는 마술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마술 자체에 트릭 하나가 있지만 그 트릭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겠죠. 7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나 관찰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술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그 트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쳐다봐요. 깊게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고민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이 바로 내 눈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술은 정말 신기한 대상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8번째,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 설명했던 텔레파시나 혹은 미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연하는 가능한 건데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애들아, 물의 여행을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물의 여행. 물의 여행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보통 취약적 아동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역할극을 통해서요. 나는 물이야. 햇볕을 받아서 이동을 하던데 증발을 하지. 증발이 뭔데? 사라졌네. 뭐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죠. 저학년 아이들은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그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찾죠. 하지만 고학년 아이들한테 역학을 하라면 담임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마술 도구 자체에 이런 게 있어요. 컵에 물을 따르면 사라지고요. 그 증발된 물이 없어진 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눈이나 우박이 돼요. 그러면서 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마술의 어떤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교육적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맛보기로 마술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녀가 필요합니다. 와, 미녀.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미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두 부류의 여선생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갑자기 딴짓을 합니다. 주변을 막 정리하시고요. 막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리 꺼져. 내 앞에서 숨도 쉬지 마.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술에는 미녀가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또 한 부류는요. 미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절 똑바로 쳐다봐요. 여기 미녀 생각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제 스타일이에요. 이쪽으로 쓰세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쓰시고. 근무하시는 학교랑 성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상공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혜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한 마술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종이컵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종이컵. 네. 지금 이 새 종이컵은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종이컵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찢어볼게요. 좀 찢어서 위에 있는 세 개의 컵만 가지고 마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컵은 치워놓을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간단한 게임을 할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하냐면 위치를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이라고요? 위치를 이동하는 게임. 네, 좋아요. 이제 놀이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컵은 1번이에요. 몇 번? 1번. 그리고 2번, 3번. 학교의 아이들도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참 좋겠죠. 그죠? 첫 번째 컵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뒤돌아 있을 거예요. 제가 뒤돌아 있을 건데 선생님께서 만약 1번 컵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보여주시고 내려놓은 다음에 위치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들어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나머지 두 개는 위치를 바꾸는 아, 얘는 그대로 내려놓고. 나머지 그렇죠.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번 거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내려놓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면 이 간격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른데? 막 이러면서 제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종이컵에 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뒤돌아 있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먼저 보여주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보여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은 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두 개 위치를 바꿉니다.
바꾸셨나요? 아니요. 네, 오늘 안에 바꾸시면 돼요. 네. 네, 바꾸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종이컵을 지금 선생님께서 바꾸셨는데 제가 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뭔지를 알아맞히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몇 분의 몇? 3분의 1. 종이컵 3개 중에 하나를 맞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이 뭐세요? 좋아하는 색이요? 네. 빨간색. 빨간색? 보통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자, 농담이에요. 빨간색은 열정이나 정열을 보통 얘기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운데 컵을 보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컵은 보통 이제 확률은 50%가 될 텐데 그 종이컵을 알고 되는데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어디세요?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네, 내성 물론 착하고 배려 있는 남자를 좋아하시겠지만 외모를 봤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외모요? 살아보니 다 거기서 거기였나요? 네, 네 농담입니다. 자, 네, 맞아요. 그래도 내가 꼭 하나는 본다. 네. 일단 체격이 푸근한 사람. 내가 막 달려가서 쿠션이 되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처음보단 마지막 카드를 좋아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컵은 바로 세 번째 컵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고해주신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3번 시작. 좋다. 지금부터 종이컵 위치 알아맞히는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준비한 종이컵이 몇 개죠? 3개. 그리고 이 종이컵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새 거를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종이컵을 다 나눠 드리기 전에 트릭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술의 트릭은 뭐냐면 종이컵 가운데에 제가 이미 표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언제,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맞아요. 언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네, 좋아요. 언제 했냐면 마술이 시작하기 전부터.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개의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찢어져 있어요. 밑에를 뜯어서 쭉 뺀 거예요. 쭉 빼서 어떻게 했냐면 종이컵 맨 위에 있는 3개를 중에서 두 번째 컵을 손톱 자국을 해놨어요. 손톱 자국.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톱 자국이나 마커로 이 지금 컵은 주둥이라고 하죠. 윗부분 아랫부분 있으면 이 컵 아래 주둥이를 점을 찍어놨어요. 혹시 또 몰라서. 제가 헷갈릴까 봐. 그래서 지금 엄지손톱도 해놨고 이렇게 점도 찍어 놓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종이컵을 순서로 따지자면 1번, 2번, 3번 가운데 2번 위치에 놓습니다.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100% 논리 게임이에요. 논리입니다. 논리.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학생이나 함께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마음에 드는 컵을 들어서 보여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1번이면 두 개 위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꾸라고 했죠. 됐나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뒤돌아 있다가 무슨 컵을 찾죠? 저는? 네, 표시된 컵을 찾습니다. 표시된 컵을 찾으실 때 주의할 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눈이 침침하시면 가까운 안과에 가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표시된 컵을 찾으셨으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표시된 컵의 정반대에 있는 컵이 상대방이 고른 컵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난 친절하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쉽습니다. 뭐냐면 학생이 가운데 컵을 골랐을 때는 완전 땡큐예요. 그 친구 I love you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컵을 들고 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 위치의 컵을 어떻게 하죠? 네, 바꾸죠. 그럼 뒤돌아 봤어요. 뒤돌아 있다가 딱 봤는데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아이가 고른 컵은 그냥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마술은 어떤 마술이냐면 네가 고르고 가운데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술의 놀라움을 증폭시키시려면 빼기 방법을 활용합니다. 뭘 활용한다고요? 내가 지금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를 제해서 가는 거예요. 1번은 아닌 것 같아. 3번도 아닌 것 같아. 혹시 2번이니? 놀라움이 배가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컵, 지금 앞서 나왔던 미녀 선생님께서 골랐던 컵이 세 번째 컵이죠? 그럼 세 번째 컵을 들고 3번이라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위치를 바꿉니다. 저는 뒤돌아 있다가 표시된 컵을 봤는데 1번의 위치에 있으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1번에 있으니까 1번이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표시된 컵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컵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난 안 그럴 것 같지? 난 안 그럴 것 같지? 네, 좋아요. 농담입니다. 이 상태에서 2번은 빼고, 제가 아까 빼기 방법을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도 빼는 거예요. 이제 1번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고른 컵이 이거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을 3개를 그릴 건데 이 3개 그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림. 자, 선생님이 어떤 거를 그릴까?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그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 가지 그림. 자,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세 개의 공통점은 다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그런데 이 그림들은 조금씩 선생님이 다르게 했어. 다르게. 뭐가 다를까? 어떤 게 다를까? 한번 발표해 볼까? 누구? 어떤 게 다를까? 민준이 한번 발표해 볼까? 세 개의 공통점은 하나는 그냥 보통이고 하나는 그냥 보통. 그치? 또 가운데 있는 것은 조금 탱글탱글하고 탱글탱글. 오, 되게 특이한 탱글탱글. 세 자, 번째는 너무 빛나가지고 너무 눈부시게 빛나. 눈부시게 빛나. 야, 매우 훌륭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이었어. 또 민준이 발표에 이어서 또 발표해 볼 사람? 현우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민주애가 보통이고 보통이고. 는 자라는 과정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그 자랐을 때 그 꽃에 자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상태라고 할까? 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대답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여기 밑에다가 단어를 적어줘 볼게. 단어를. 자, 우리는 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 보통이라 그랬지? 네.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적으면 될까? 자, 선생님이 그냥 꽃이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이라고 적을게. 자,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떡잎이었다가 점점 뭐 하고 있지? 그렇지. 꽃이 피다라고 적겠습니다. 꽃이 피다. 꽃이 피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 꽃이 자, 눈부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니? 기분이 좋다. 마음이 좋다. 반짝반짝 빛난다. 예쁘다. 자, 라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자, 꽃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자, 첫 번째는 꽃, 두 번째는 꽃이 피다, 세 번째는 꽃이 예쁘다. 세 개는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차이점도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 주혁이 한번 발표해 볼까? 첫 번째는 그냥 그 낱말이고 첫 번째는 낱말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 문장.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문장이다. 맞습니다. 대답 잘했어. 또 다른 친구 발표해 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이 자, 이 세 개 그림 그려준 것 중에서 우리 책 한번 봅시다. 교과서 240쪽. 240쪽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낱말을 쓰임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다음의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넣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보기에 어떤 단어 있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 곰, 먹이, 일어선다, 준다, 잔다, 크다, 귀엽다. 자, 여러 가지 단어를 여기다가 적어 넣었습니다. 자, 곰은 덩치가 크다.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기에 있는 알맞은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 봅시다. 자, 시작. 자, 주머니 속에 다 넣어봤나요? 네,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머니를 지금 세 개로 지금 나눴거든? 자, 첫 번째가 어떤 주머니일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자, 두 번째, 사람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자, 세 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여기 꽃은 어떤 거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예를 들어서 김차명, 고건 이런 이름들이나 우리 꽃, 벚꽃, 나무, 칠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지? 다 이름들입니다. 자, 우리가 낱말의 종류는 첫 번째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 낱말이고, 자, 두 번째, 자, 꽃이 피다, 달리다, 밥을 먹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조금 어려워. 선생님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선생님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 세 번째가 어떤 거야? 현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자, 예쁘다.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게 있을까? 교과서 너희들이 나눈 것들 보면 어떤 거 있을까? 크다. 그리고 또 뭐 나눴니? 어떤 거? 귀엽다. 자, 귀엽다는 지금 막 움직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지. 지금 귀엽다는 어떤 상태야? 지금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귀엽다, 크다, 작다, 예쁘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거를 한다고?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종이를 나눠줄 거야. 종이를 나눠줄 건데 낱말 카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낱말 카드.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생님이 조를 나눠줄 거야. 우리 1모둠이랑 2모둠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볼 거고요. 자, 우리 3모둠, 4모둠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그리고
5, 6 모듬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단어 카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거 하려는지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둠별로 한번 자리를 바꿔봅시다. 자, 모둠으로 이동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종이 나눠준 대로 이제 단어 카드를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단어 카드에 보면 우리 반이 잘하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단어를 크게 적고 옆에다가 자, 간단한 뜻도 좀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하고 싶냐면 귀엽다. 귀엽다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 선생님 얼굴 그리면 되겠지? 미안합니다. 자, 현우 얼굴 그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릴 것 같아. 자, 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크게 여기다가 귀 자, 귀엽다. 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단어 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근데 글씨를 여러분들 하다 보면 글씨를 연필로 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뒤에 친구들이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든 것 중에서 글씨를 좀 크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색지를 3종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색지를 왜 3종류를 준비했을까? 그렇지, 역시 이제 잘하네. 종류별로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색지를 나눠줄 건데 자기가 다 여기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 친구들은 색칠도 해도 괜찮습니다. 색칠도 해도 괜찮고 이 뒤에다가 자, 요렇게 이 종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종이보다 조금 더 크거든. 그래서 종이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알겠니? 네. 자, 풀 다 준비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붙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시간을 20분 정도 줄 테니까 자기가 맡은 단어 카드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시작. 자, 선생님이 색지 3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3개 준비했을까? 그렇지. 이제는 알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낱말은 3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3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돼.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어떤 낱말일까? 빨간색으로 한 거. 그렇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태나 성질을 했다면 어떤 색깔로 하면 될까? 빨간색. 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거 먹다 이런 거는 그렇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했다면 파란색 쓰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 마지막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낱말일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름을 했다면 초록색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지를 나눠줄 테니까 색지 나눠준 대로 그 뒤에다가 풀로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다가 우리 전부 다 단어 카드 붙일 거야. 알겠니? 풀 또 가운데다 찍 하면 막 이렇게 축 늘어진다. 무슨 말인 줄 알지? 자, 그 풀을 여기 가장자리에다가 잘 붙여야지 잘 예쁘게 붙습니다. 알았니? 그렇지. 지연이처럼. 지연이 줘볼래? 그걸 줘봐. 자, 지금 지연이처럼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붙여야지 예쁘게 딱 붙습니다. 요렇게. 어떻게 붙인다고? 자, 요렇게 붙이라고.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작품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자, 첫 번째 초록색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낱말. 자, 연필,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저녁, 그리고 공룡. 오, 공룡 잘 그렸지? 그리고 화산. 우리 저번 시간에 화산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 다음에 오, 참쌤. 선생님이 그린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우리 독서 토론하는 책이지? 민기뉴. 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민기뉴.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자, 두 번째.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때리다. 잔다. 춤을 춘다. 두둠칫 하면서 춤을 춘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 모둠이 가장 어려웠을 거야. 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자, 멋지다. 자, 두 번째는 길다. 다음 세 번째는 조용하다. 자, 그 다음번에 아름답다. 그 다음번에 높다. 그 다음번에 무섭다. 오, 딱 무서워 보이지? 그 다음번에 예쁘다. 그리고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요 단어 카드들은 우리 뒤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 활동 해볼 건데 선생님이 어제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거 그치 이거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버추 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조끼가 있고 조끼를 입으면 다른 친구들이 보석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석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 반 친구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붙여주고 싶은 친구 4명을 우리가 정했었지. 네. 자, 그래서 정아랑 누구였지? 수연이랑 건이랑 현우 이렇게 4명 우리가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 친구들한테 왜 붙여주는지 우리 정아는 전학을 가고 수연이는 다음 주에 생일이고 우리 현우랑 건이는 친구들이 이제 붙여주고 싶다고 해서 뽑혔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그립니다. 글과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카드 하나씩 모둠별로 카드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드를 보고서 그리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시 들어줄게. 자, 앞에 투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름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아라고 치고
그리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다가는 자기 이름 간단하게 조그맣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한테 붙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칭찬, 선생님이 어제 얘기한 대로 칭찬, 좋은 말을 적어주도록 합니다. 자, 시작! 정화가 앞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정화를 선택한 이유가 정화가 이제 다음 주에 전학을 간대. 그래서 우리가 정화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우리 카드에다가 보석에다 적어서 정화한테 붙여줍시다. 자, 그러면 먼저 여학생들 먼저 나와가지고 정화한테 앞에도 붙여도 되고 뒤에도 붙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울 거야가 가장 많고, 다정한, 잊지 말아줘, 너는 긍정적이야, 뭐 그리울 거야, 항상 쾌활한 네가 좋아. 친구들이 붙여주니까 어떤 기분 들어? 그냥 좋아요. 좋아요? 자, 된 느낌. 부자가 된 느낌이래. 그치? 그래서 이만한 보석들을 온몸에 붙였으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래. 우리 정화 보고 잘 가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정화에 이어서 우리 건이, 현우, 수연이도 우리가 붙여줄 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칭찬의 말들을 여기다 붙여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그린 대로 친구들한테 자, 선물을 주도록 합시다. 자, 먼저 1, 2, 3 모두 먼저 나와서 자,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살짝만 봐도 건이한테는 넌 참 활기차, 그리고 자, 하늘을 날아갈 듯해, 현우는 신나 보여, 활기차 보여, 자, 수연이한테는 축하해, 넌 항상 긍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이거 붙이니까 기분이 어떤지 한 번씩 말해볼까? 수연이 먼저. 수연이 기분이 어떠니? 친구들이 저의 성격을 다 밝혀주고 붙여주니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자, 기분이 좋고 행복하대요. 자, 그리고 현우는 어떨까? 애들이 그 편지를 쓰니까 제 성격을 제가 알 수 있고, 성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열심히 써줘서 고마워요. 자, 친구들이 열심히 써줘서 굉장히 고맙대. 다음. 그 편지를 써주니까 제 기분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애들이 편지를 써주니까 많아요. 자, 자기의 장점을 몰랐는데 친구들이 장점을 적어줘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열심하게 잘 적어준 친구들한테 매우 고맙다는 의미로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고마워. 자,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 봅시다. 선생님이 비주얼 싱킹 카드를 나눠줬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여기 단어가 두 번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첫 번째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카드를 붙여주거나 할 때도 다 두 번째, 세 번째 낱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낱말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다 헷갈렸지만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런 낱말들을 붙여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 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 국어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낱말을 구분해 단어 카드 만들기 활동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고 제시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낱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어 카드를 만들고 낱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색지에 붙입니다. 단어 카드를 보며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의 장점을 표현하여 조끼에 붙여주기 활동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보석 카드를 붙여주고 싶은 친구를 정합니다.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작성합니다. 친구의 조끼에 작성한 카드를 붙여줍니다. 친구에게 카드를 받은 소감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얼굴들 다 보니까 다 저보다 경력이 어리신 젊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좋으시죠? 이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규였을 때 그 학년 대표 수업을 맡은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학교 전체 대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선심 쓰시듯이 학년 대표 수업 겸 학교 대표 수업을 한 번에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 수업을 했는데 저희 반 6학년이었거든요. 애들이랑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막 좋은데 이제 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활동 1, 2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학습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제일 말썽꾸러기 애가 못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못 들은 거였더니 갑자기 얘가 이러더니 갑자기 웨이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얼굴이 빨간데 더 빨개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학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이미 완전 그 웃음바다가 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창피했던 기억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는 기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도 수업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수업 방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수업 방해에 대한 상황들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세요. 그리고 저희 원격 연수를 보면
저희 반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막 영상, 사진이 많은데 보시면 맞아, 우라통 터져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에피소드들은 다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수업 방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약간 저도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그거랑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 방해가 됐을 때 뒷부분에서 이제 김차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 이제 나름 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나 좋다 막 이렇게 아내가 그려줬는데, 이게 보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저 보면은 너는 닮은 캐릭터가 있어. 그래서 누구? 그러면은 대학교 친구들은 너는 그 영국 만화 토마스 닮았어요. 기차 막 이러는 거예요. 토마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는 맞아 그러면서도 근데 오빠는 토마스 안 닮았어. 그럼 누굴 닮았는데? 오빠는 진짜 닮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오빠는 웃을 때 윤은혜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못하는 윤은혜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윤은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훌륭한 교사에 대한 견해인데 한번 선생님들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속으로. 훌륭한 교사는 차분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항상 온화함을 유지한다. 결코 냉정을 잃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동등하게 대한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있으며 실제로 감쪽같이 숨기곤 한다. 이거 3개 접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 훌륭한 교사는 모든 학생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수용성을 보인다. 편애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고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결코 변덕을 부리지 않으며 공평무사하게 이를 데가 없다. 감정이 고조되지도 의기소침해지지도 않고 실수가 없다. 훌륭한 교사는 답을 알고 있다. 학생보다 한층 더 지혜로운 존재다. 훌륭한 교사들은 서로 지원하며 개인적 감정이나 가치관 혹은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의 문제에 일치단결하여 대처한다. 이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책에 있는 거예요. 교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학 책에 이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도대체 이게 누굴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선생님들 지금 한번 개수 세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만약에 이 8가지 중에서 7개, 8가지 정도면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이제 종교 관련으로 나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개에서 6개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유명한 이미지예요. 교대의 신이라고 해서 만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킬을 다 익힐 수 있고 이런 분들이고요. 한 3, 4개 정도 되면 약간 좀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정도 되는, 네, 보통 이 정도 기준이고, 그렇다고 너무 없다. 1, 2개 정도 되면 아마 이런 마동석 쪽에 옛날 독재자 스타일의 이런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각자 교사로서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학급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1학년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더스템을. 근데 어떤 애가 오더니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첫날 두 번째 날이었어요. 막 소개하고 있는데 뜨더니 선생님 이래요. 애들 다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방 현식이 형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조세호의 마음으로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난 아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그러더니 갑자기 다 물어봐요. 민수 형은요? 지혜 언니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변수들이 많은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이 우리가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내용이 어려울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원리 적용의 어려움, 어떤 원리를 아이들에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배움 중심 교육 과정을 해야 해, 이런 것 때문일까요? 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정윤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업을만을 한다면 그냥 강사겠죠. 그냥 앞에 서서 자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교사들은 수업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 경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책이고, 이 책을 더욱더 예쁘게 만든 것이 연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쇼크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사가 교사 스스로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얘가 계속 장난을 치는 학생이에요. 수업을 하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집에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너는 어제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삶을 너 어떻게 살아간 거야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수업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업 방해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수업 방해인데요.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수업 방해들. 뭐 옆에 애를 때린다던가, 뭐 산만하게 군다던가, 뭐 바닥을 굴러다닌다던가, 막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쿵쿵거린다던가, 뭐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능동적인 수업 방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동적인 수업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잘하고 뭐 수업에도 별거 없는데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 준비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수업 준비물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또는 아이한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는데 얘기하기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조차도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것도 수업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수업을 이루어지는 데는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학생 상호 간의 방해예요. 그러니까 반에 왕따 문제가 있다던가 그룹에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수업에 지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수업 방해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수업 방해를 어떻게 하냐? 자, 규범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 정의는요, 쉽게 말해서 학생의 행동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각 교실마다 선생님들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자, 우리 반에서는 예를 들면 휴대폰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기준이에요. 근데 누군가 휴대폰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반에 있어서는 그거는 수업 방해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기준은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갔다 와. 갔다 오세요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엄격하게 안 돼. 쉬는 시간에 가.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수업 방해에 대한 기준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기능적 정의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수업에 지도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업이 방해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수업 중에 껌을 조용히 씹는 거, 쓸데없이 긴 발표. 왜 애중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혼자서 15분 동안 읽는 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위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딱 정확하게 교사 기준으로는 애가 발표 열심히 하는 건데 왜 방해냐라고 볼 수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업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업 방해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교사가 감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로를 하게 되고요. 심하면 번아웃. 나는 이런 의도로 아이들에게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고질병인데요. 이 고질병이 뭐라면 자격지심이에요. 이렇게 안 된 거는 다 내 탓이야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하락하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다 대고 그렇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사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학생에 대한 당연히 존중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학습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또 하나는 학습 시간 보장의 문제예요. 우리 많이 배웠던 실제 학습 시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학생에 대한 존중도 없어지니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자, 제가 이 수업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과 연수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네모난 창이 있는데 이 창을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랑 하고 있는 온갖 언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 떠드는 애도 있고요.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행동이 있겠죠. 하루 수업 시간 동안 하루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 기준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 독서하고 친구 돕는 거 당연히 수용해야죠. 그죠? 얼마든지. 그죠? 권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거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교사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점이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기준이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있어도 되고 어떤 선생님은 모자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사에 따라서.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애가 와서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갔다 와. 업무에 미쳐 있어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화장실 넌 왜 지금 가? 이런 거 있죠. 좀 더 얘기해 보면 요일에 따라서도 가능해요. 월요일 날 선생님 잠깐만 조용히 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금요일 날 그래? 오늘 우리 한번 놀이 한번 해볼까? 보드게임 시간이야. 이런 거 있죠.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또 뭐에 따라서 다를까요? 학생에 따라서 달라요. 학생에 따라서. 태일이랑 철민이가 있어요. 시험 시간에 친구에게 말 걸어요. 태일이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면 쟨 이유가 있으니까 말 건 걸 거야. 그러면 태일이가 너 왜 말 걸었니? 아 그게 아니라요.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달라 해서 어쩔 빌려. 역시 우리 태일이. 철민이 쟤 왜 그러는데? 아 제가 시험지에 떨어져가지고 넌 조용히 임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지금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학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이 있는데 중간 부분은 거짓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기 초에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막 들어본 적 있잖아요. 3월에 잡아야 된다. 그거는 나는 이건 괜찮은데 했던 부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주눅 들고 있거든요. 나는 더 즐겁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거예요. 쿨하게 그래 좋아. 화장실 갔다 와. 이러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만 2번 갔다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애들 앞에서는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교사의 문제일까요? 학생의 문제일까요?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수업 방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이 말을 한마디만 딱 더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없는 행동이 있고 교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학생이 집안일로 인해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교사로서 당연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남의 집안일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책상에 낙서하고 있는 건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행동이잖아요. 이건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업 방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오로지 다 나만의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에 따라서 다르고요. 학생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상과 결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수업 방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걸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스스로도 괴롭혀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